연휴는 끝났습니다만 아직도 양심이 연휴인 분들 계십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지도엔 나타나지도 않는 거대한 산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하얗고 거대한 산 하나, 바로 스티로폼 산입니다. 어머. 이게 바로 지난 연휴 직후에 수거된 양인데요. 대부분 냉장, 냉동 식료품 배송에 이용된 후 버려진 것들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각자 한두 개씩만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양이 됐습니다. 세상에, 양윤선 평론가님, 이게 바로 명절이 남긴 그늘입니다, 세상에.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정리해야 할 스티로폼이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맞아요. 겁니다. 이 명절 직후에 버려지는 이 스티로폼 상자의 양이 평상시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에 달한다고 어머, 해요. 세상에. 이 버리면 쓰레기여도 모으면 자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잘게 부수어서 열로 압축을 하고 나면 이 건축자재로 재탄생하는 만큼 뭐 해외에도 수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잘 분리해서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버리더라도요,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버릴 때요, 정말 비양심적으로 뭐 길 가다가 슬쩍 버리지 말고 지정된 장소만 버려주세요. 그나마 재활용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주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추석 연휴 직전에 새벽에 경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추석 앞둔 하루 전날 20일 날 새벽 4시 26분입니다. 그 시간이면 다들 잠잘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가 이제 아파트 있고 앞에 야산이 있는데 네. 아파트 앞쪽에서 어떤 남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로 경찰 아저씨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뭔가 좀 겁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경찰 아저씨를 찾는다는 게 뭔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야, 뭔가 지금 경찰을 부른다는 건, 그것도 경찰 아저씨 부른다는 건 글쎄요, 다급한 신호일 수 있잖아요, 최정화 기자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신고 전화 내용과 함께 출동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경찰 아저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네네, 경찰 아저씨라고 소리를 질러요. 어제부터 이 시간. 네,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는 경찰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신고자가 소리를 들었다는 곳에 가보지만요.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탐색하던 경찰, 바로 그때예요. 네. 바로 그때입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 들리시나요? 설마 닭 울음소리였을까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경찰 아저씨라고 부를 때 이 톤과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닭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아니, 바짝 긴장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오윤성 교수는 예전에 성진우 씨 노래를 듣고 닭고기 아줌마 그 노래 틀어주세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다 포기하지 마, 이걸 닭고기 아줌마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닭 울음소리를 경찰 아저씨라고 듣는다고요, 세상에? 글쎄요, 이제 갔는데 닭이 아니고 앵무새라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닭이니까 혹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 닭 가족 사이에서 네. 그 암탉에 의해서 수탉이 어떤 가정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찰 아저씨를 저렇게 소리 높여서 부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재밌네요. 아니 근데 진짜 저 소리를 착각할 수 있다고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어떤 되게 위험한 신고인 줄 알고 되게 긴장하면서 갔는데 닭 울음소리라고 밝혀져서 되게 좀 안심이 됐고 신고자도 미안하다고 하니까 되게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찰 얘기처럼요. 그나마 해프닝으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순간 가슴 철렁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런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프리카 케냐의 어느 빈민가에서 때 아닌 태권도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좁은 골목길 한켠 할머니들이 지금 태권도 수업을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이야. 수업에는 이렇게 발차기 시범부터 대련까지 다양한 훈련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련생들의 나이는 60대부터 다양한데 최고령 학생의 나이 무려 110살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태권도 훈련을 위해서 만난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아는 태권도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네. 열정만큼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야, 오윤성 교수님, 지금 저 여성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슈, 이건 절대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태권도 우리나라 이제 정통 태권도하고는 조금 약간 변형되긴 했는데 네. 저분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요? 노인 뭐 올림픽 뭐 출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폭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술로서 저렇게 수련을 하고 있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저기가 이제 케냐 나이로비 빈민가인데요. 네. 이 그쪽에는 이제 주로 홀로 된 여성이라든가 미혼모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범죄에 취약하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러한 어떤 성범죄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가 된 것은 케냐 정부 통계로는 뭐 한 5천 건 정도가 된다는데 이 성폭행 가해자들은 주로 피해자들하고 가까운 지인들로서 이 성폭행을 범죄로 인식을 하지 않는 그런 아유, 풍조도 일조를 세상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윤선 평론가님 사연을 듣고 보니까 지금 저 모습이 결코 그냥 뭐 흥미롭게 바라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심지어 케냐에서는요, 이 나이 든 여성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성폭력 이 희생양이 더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이 태권도설 강사이자 팀 리더를 맡고 있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습니다. 파란 치마 입은 여성 보셨죠? 네. 그 60세에 해당하는 여성은 그래요?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물리칠 필요는 없다. 음. 다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업에 얼마나 진심이시냐면요. 이 수업에 지각하면은 이 엎드려 뻗쳐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네요. 예. 네. 정말로 무도인의 정신도 갖고 계시잖아요. 남을 공격하기 위함이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태권도 수련에 열중이신 거예요. 자,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a niwe nikijua ya kwamba kuna kitu niko naye hii kitu siwezi kuacha hii kwa sababu hata macho anaweza kuchoma wewe ha? Ukiangalia hivi unaona ati mimi nakaa kama mjinga haka kama mama kama mzee nikajinga, lakini taona wewe mimi. Kwa hivyo sasa hii kufundishwa ile vile tumefundishwa hapa, tumefundishwa vizuri sana na kuambiwa wacha uoga. 사연 듣고 보니까 참 마음이 아려와요. 전 세계 어디든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꼭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라에서도 이색 광경이 펼쳐졌다면서요, 백성원 변호사님.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지난 22일이 세계 코뿔소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허. 근데 인도 주정부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코뿔소 최대 서식지인 인도 아삼주의 한 국립공원 인근 마을입니다. 행사위원들 분주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를 옮기고 있고 굉장히 바쁜 모습인데요. 네. 저 얼핏 보면 좀 모자예요? 돌같죠? 네, 모자인가요? 이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이걸 모두 불태우는데요. 바로 코뿔소의 뿔입니다. 어머! 네, 이날 코뿔소 뿔 2,500개를 태우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행사위원들은 정부가 보관하던 코뿔소 뿔을 틀에다가 층층이 저렇게 쌓아 올린 뒤에 불태웠는데요. 도대체 이 뿔들을 왜 불태울까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저 코뿔소 뿔들이 있다는 것은 혹시 코뿔소가 희생을 당했을까요? 왜 그런지 이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not earn revenue by selling kidney of a human being. The same way you cannot earn revenue by killing this important part of a rhino's body or rhino's physical body structure. So this important message we are sending. 뭔가 메시지를 전하겠다는데 그 내용도 안 밝혔어요. 최정화 기자님, 어떤 내용일까요, 메시지가? 네, 이 아삼주 수장 방금 화면에서 보신 이 분이 이 세계 코뿔소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해서요, 코뿔소 보호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이 코뿔소 뿔의 거래는 지난 1977년도부터
금지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이유가 일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금지가 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 아삼주에서만 2마리의 코뿔소가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어허. 밀렵을 당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 코뿔소의 뿔을 도대체 어디에서 쓰냐라고 이 궁금증이 드실 텐데 네. 중국을 포함해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고가의 약재로 팔리고 아유. 있다고 합니다. 이 네. 뿔 하나가 500만 루피, 항문 하나로 약 8천만 원이라는 아유. 굉장한 고가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왜 팔릴까요? 이 뿔이 체음제라던가 아니면 정력제로 사용이 아유. 가능하다라고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가지 총 메시지를 정했어요. 일단 가장 좋은 코뿔소 뿔은 살아있는 코뿔소에게 달려있는 것이 가장 좋은 코뿔소 뿔이다라는 그러겠죠. 것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네. 번째는 일단 이 코뿔소 뿔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료적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아삼주에서는 살아있는 코뿔소의 뿔만을 보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라고 2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네. 아까 소각을 했는데 이 중에 94개의 이 코뿔소 뿔은 보존 목적으로 소각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네. 합니다. 어디 비단 코뿔소의 뿔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끼리의 상아 이런 것도 정말 인간의 몹쓸 탐욕이 빚어놓은 그래서 동물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인간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매달 보면 무슨 14일쯤 되면 뭐 화이트데이다, 발렌타인데이다, 무슨 데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14일 되면. 그런데 오늘이 24일이잖아요.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24일도 무슨 데이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은 세계 고릴라의 날입니다. 이 날에 그래요? 맞아서 네. 국내에서 서부 로렌드 고릴라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측이 고릴라 커플의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고릴라 현상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고리나와 우지지라고 하는데 16살 차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합니다. 44살의 암컷 고리나는 꾸미기에 빠진 모습인데요. 직접 칡랑구를 엮어서 목걸이를, 또 양파 망의 끈을 활용해서 머리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28살 수컷 우지지는 겁이 많고 또 차원이 다른 식탐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네. 또 고릴라가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 때문에 사육사들은 지능 지수가 높은 고릴라가 손을 쓰거나 두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자 속에 열매와 나뭇잎 등을 넣어서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 덩치가 겁이 많다고요, 세상에.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세계 고릴라의 날을 맞아 이 공원 측에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 보호 캠페인도 알리고 보존 프로젝트와 번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협약 체결로 고릴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못 봤다면 최정아 기자님 아마 시청자분들도 세계 고릴라의 날이 있다는 거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967년 9월 24일에요. 동물학자 다이앤 포시가 멸종위기에 처한 루안다 고릴라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센터를 설립을 한 날을 기념해서 세계 고릴라의 날이 선정이 된 건데요. 네. 사실 이 고릴라, 무섭게 생긴 고릴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또 이 밀렵과 서식지 파괴를 통해서 해마다 야생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이고. 있다고 해요. 이 멸종위기에 놓아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날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방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이 서울대공원에서 2012년도부터 영국의 한 재단과 함께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멸종 위기에 처한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뭐니 해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뭔가를 구하기에 나선 사연이라고 합니다. 양윤선 평론가님.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세코이아 국립공원에서 최근 발생한 산불 때문에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초입니다. 아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코이아 국립공원 일대에 무려
130회가 넘는 벼락이 치면서 발생한 화재로 산림지대가 38제곱킬로미터나 불에 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벼락으로 저렇게 큰 불도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대대적인 화재 진압에 애썼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불로 이미 거목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이 국립공원에는요, 수령이 2000년에서 3000년이나 된 고대 거목 수천 그루가 있는데요. 대박 사건. 네, 공원관리국과 소방당국이 이 거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세코이아 국립공원의 명물,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 제너럴 셔먼을 비롯해서 거대 세코이아 거목들을 화염에 강한 방화 담요로 돌려놓는 작업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20년, 30년도 나무의 나이, 수령이 저 정도만 돼도 대단한데 200년, 300년도 아니 2000년, 3000년 된 나무들이 지금 화재로 지금 안타깝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앞서 저 보면 그냥 은박지 같이 보이는데 저게 나무를 보호하나 봐요. 저게 이제 그 방염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단 불이 나고 난 뒤에 공원관리국에서는 이제 그 긴급 이쪽 공원을 갖다가 폐쇄를 하고요. 네. 대비 태세로 전환을 한 그 일환으로서 저렇게 조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방염복을 입은 저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저 나무가요. 네. 수령이 2,500년이라고. 어머 세상에. 그리고 이제 높이가 84m니까 아파트로 치면 한 25층 정도 되고요. 네. 둘레가 31m, 무게가 1,385톤까지 나간다라고 하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부피가 크고 무거운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저렇게 뭐 어떤 산불이 나가지고 저런 나무들이 타는 것은 정말 그 우리 인류로서도 손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산불로 열기가 뿜어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오래 견디기는 힘들고 단시간은 견딜 수 있도록 저렇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방염복을 지금 나무에다가 둘러쳤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에. 키워내는 건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정말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뭐 7대 불가사의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미스터리한 일. 그런데 오랫동안 감춰졌던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한 탐사팀이 예멘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미스터리한 우물, 일명 지옥의 동굴 내부 진입에 성공한 건데요.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을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 거대한 구멍은 예멘의 바르호우트 우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우물 안에서 나는 원인 모를 악취 탓에 악마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다. 이곳에 들어가면 머리가 잘린다는 등의 미신으로 현지 주민들도 방문을 꺼리던 곳입니다. 와우. 이곳이 내부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폭이 30m, 깊이 100m의 우물 바닥까지 내려가는 데 성공한 오마르 탐사대는 기이한 암석에 맑은 지하수가 흐르는 신비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 이 안에서 약 6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영상을 보니까 악마의 우물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참 멋진 풍경인데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요즘 탐사 기술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왜 이제서야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멘에서도 여러 차례 탐사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우물 내부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성이 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물 내부를 근접 촬영하려고 여러 영상 제작자들이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네. 과거 탐사대원들이 이 우물이 한 50에서 60m 정도까지 도달을 했는데 악취가 갑자기 너무 심하게 나고 그리고 무언가가 있었다고 해요. 어이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탐사를 중단했던 거고 이번에서야 드디어 저 동굴의 끝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렵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윤성 교수. 갔더니 정말 신비로운 것들은 있었을까요? 이번에 이제 이 그 탐험을 이끈 모하메드 알킨디 독일 그 공과대학 지질학 교수가 이제 그 단장이 돼서 한 6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그 우려하던 거와는 달리 그 죽은 사체라든가 뱀 이런 것들은 있었었지만 나머지 이제 그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면 무슨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느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물과 관련돼서도 이 주민들은 저기 나오는 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사악한 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본인들이 발견한 것은 담수고 심지어는 그걸 갖다 마셔까지 봤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상한 냄새에 대한 원인은 지금까지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탐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채취를 했던 뭐 돌이라든가 또 네.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번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비밀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 걱정되는 게요. 이렇게 베일을 벗게 된 저 동굴, 저 우물이 혹시라도 다음에 이제부터 영화 촬영 이런 장소로 막 사람들이 찾아서 훼손될까 봐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그저 배가 고파서 피자 가게를 찾았을 뿐인데 돈벼락을 맞는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여러분 혹시 피자도 팔면서 복권도 파는 가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런 가게가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곳에서요, 행운의 주인공이 나타났는데요. 네. 여느 피자집과 다를 바 없는 한 피자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네. 복권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그야말로 잭팟이 바로 이 피자집인데요. 네. 이곳에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지게 됩니다. 어느 늦은 밤에 한 손님이 피자를 사러 갔다가 추첨 직전에요. 메가밀리언 복권을 샀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번호를 맞추면서 4억 3,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100억 원에 해당되는 거액을 받게 됐습니다. 대박 사건. 진짜 이거 5,100억이요? 우리 돈으로? 이거 뭐 셀 수 있겠습니까? 백성 변호사님. 야, 근데 진짜 저 정도 금액의 복권 액수가 나오긴 하네요. 와. 지금 말씀하셨던 저기 뉴욕 맨하튼의 피자 가게 프론토 피자라는 곳인데 네. 저 메가 밀리언 복권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70개 숫자 중에 5개를 고르고 그리고 보너스 번호의 메가볼, 이게 저 아까 25개 중에 하나를 또 골라야 돼요. 근데 그게 1등에 당첨할 확률이 무려 3억 200만 분의 1이라고 세상에. 합니다.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맞춘 건데 아하. 근데 이게 뭐 매주 당첨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6월 이후에 지금 1등 당첨자가 한 명도 안 나왔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기서 피자를 먹으러 갔다가 바로 저걸 기표해서 이게 당첨이 된 건데요. 그럼 실수령이 얼마일까요? 세금 떼고? 네, 아까 5,1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네. 하는데 세금을 떼고 실제로 수령한 액수는 하나로 약 2,300억 원 정도가 된다. 절반 이상을 그래도 떼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세금을. 네,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주인공, 정말 돈벼락 맞은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저 주인공이 탄생한 피자 가게 사장님 기분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very happy for him, especially in this time, the pandemic time and the problems. So the good time for him to get this money. 저 피자 가게 사장님은 배가 아플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혹시? 일단 저 사장님 역시 돈을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냐면은 복권을 판매한 수수료를 받은 건데 이것도 아.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이 주인이 말하기를 수수료가 이 당첨금이 5천억이다 보니까 너무 작다라면서 좀 섭섭함을 토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솔직하시네요, 그래도. 네, 그러면서 지금 이 5천억 원에 당첨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에 손님들이 그렇게 몰린다고 아, 합니다. 그러겠네요. 좀 기운을 얻자 이렇게 맞아요. 오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와서 다른 복권을 구입한 손님 중에서요. 우리 돈 약 1,200만 원에 당첨된 손님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사실 저 사장님은 그냥 또 이득이 얻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권 사러 오신 분들이 온 김에 피자나 한 판 사야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좋은 기운도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뭐 돈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434명, 사상 최다 기록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추석 연휴 인구 대이동의 영향이 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었는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금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벌써 이렇게 많이 나오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가 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서 그 확진자 현황 꺾은 선 그래프를 좀 보여주세요. 그 확진자 현황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로 오싹합니다. 계속 사흘 연속 한 1,700명대 그 정도로 유지하다가 갑자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1,729, 1,720, 1,715. 이러다가 오윤성 교수님 갑자기 2,434.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걸? 추석 연휴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석 연휴 이후에 검사량이 이제 평일 수준 쪽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이 검사 결과라고 하는 것이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들어가지고는 이제 추석 연휴에 인구 이동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영향이 더 크게 확진자 집계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여전히 높을까요? 양윤선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 서울과 경기 이 수도권 확진자 모두 사상 최다를 기록을 했고 아이고.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요. 네. 이 수도권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네. 수도권 확진자의 비중은 오히려 내려간 겁니다. 허허. 확진자 수는 늘어났는데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 말은 비수도권 확진자 수도 덩달아 늘었다는 얘기일 텐데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보세요. 전체적으로 안 나온 지자체를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지금 전국 곳곳 다발성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수도권의 확진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역대 최다 숫자를 기록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율은 떨어졌으면 네. 비수도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뜻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추석 연휴 때 지금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또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했다 돌아오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확진자가 느는 것도 느는 거지만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확진세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지금 우려되는 게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큰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내주까지 방역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일상에 복귀하시기 전에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개인적 만남이나 모임도 당분간 자제해 주십시오. 백신 접종의 속도 또한 다시 높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일상 회복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수도권 지역도 비상인데 대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하루 밤 사이에 무려 1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유흥주점 2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대구 달성군 논공읍의 한 주점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찾는 이곳에서 손님과 종업원 등 30여 명이 집단 감염이 됐는데요. 아하. 뿐만 아니라 대구 비산동 외국인 주점에서도 30명 넘게 확진이 되면서 두 곳에서만 무려 77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특히 귀화한 외국인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유흥주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기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최정아 기자님 세상에. 네, 이들업소 두 곳은 특정 국가의 이 귀화인들이 주로 이용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방역당국에서는 지난 20일 노래방 종업원 1명이 확진된 후에 이 업소 손님들이 방문한 달성군의 단런주점으로 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요? 또 대구시 관계자에서는 이 추석 연휴 기간 모임을 가진 귀화인들이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이용을 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감염원과 이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산이 커지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방역 당국에서는요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 등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분들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어요. 주민분들 얘기와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 다 있죠. 옛날에 사람이 줄서게 되면 한국 사람도 있고 저런하게 나라는 다 있고. 9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6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두 시설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 밀집, 밀폐, 산밀 환경으로 인해 대규모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첫 확진자는 명절 전후 기간 결혼식, 생일 파티 등 친인척 지인 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소식인데요. 순천향대 병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입니다. 이 17일에 원내병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47명이라는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세상에. 병원 측이 자체 파악한 확진자 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총 35명이 확진이 됐고 환자 보호자가 총 10명이고요. 협력업체에서 2명이 돼서 총 이렇게 47명이 확진이 됐는데 현재 병원에서는 원내 의료진과 그리고 환자 등 보호자 등 이게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이 그러니까요. 확률이 높고요. 검사는 약 90%가량이 마친 상황입니다. 아니 다른 곳도 아니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병원에서 그것도 대형 병원에서 어떻게 저런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더 큰 우려를 낳는 이유는요. 지금 아까 의료진하고 직원 포함해서 한 35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네.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의료진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코로나19 백신을 훨씬 빨리 맞았습니다. 아하. 그죠? 필수 접종 대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분들은 대부분 돌파 감염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일단 병원 측에서는 의료진과 직원들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게 변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집단적으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방역 최전선에 계신 의료진들이 정말 사투를 벌인다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곳이 북적북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이야기인데요. 지금 연휴가 끝나고 선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또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기 전에 검사를 받고 와라 이렇게 권유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근의 직장과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영등포구의 보건소입니다. 닷새간의 긴 추석 연휴 동안 고향을 방문했거나 여행, 이른바 축캉스를 다녀온 사람들이 선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로 몰려든 모습인데요. 대기 시간은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또 검사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연휴 전에는 시간당 100명 정도가 이곳을 찾았는데 어제는 2배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아하. 서울역에 위치한 임시 선별검사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분들도 불안감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지는 30분 정도 됐고 이번에 외가댁에 다녀왔는데 이제 기숙사를 들어가야 돼서 선제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길고 대기 시간도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명절 지나고 나서 바로 오라서 그런지 원거리 이동한 이후에는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그런 공지를 들었습니다. 좀 떨어지세요. 선생님. 선생님, 문집이 발사하셨어요? 방역당국은요. 4차 대유행의 정점은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음 주에는 정말 지금보다 폭증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혹시라도 연휴 동안 느슨해진, 해이해진 우리의 방역 이 긴장감을요. 다시금 조여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정문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퇴근 시간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급차 여러 대가 멈춰서 있고 구급대원과 시민 수십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큰 사고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다가 아이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돌진을 하면서 보행자들을 덮치는 대형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어머 세상에 세상에. 지금 봐도 주변 상황만 봐도 당시 얼마나 아찔했고 처참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당시 그 상황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고 10초 정도 지났던 상황이었어요. 차가 60에서 70km의 속도로 와서 박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끽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없이 사람을 박고 몇 미터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게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가지고 100m 앞에서 정차를 했거든요.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요, 양윤선 평론가님, 당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미처 대피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고가 발생했던 시점이 어제 저녁 6시쯤입니다. 네. 퇴근 인파가 한참 많은 시점이죠. 그래서 이동량도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바삐 걸음을 옮기다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이렇게 큰 사고가 세상에.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고가 나자마자 수십 미터를 더 이제 차량이 운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량이 받치고 나서도 수십 미터나 더 돌진을 했고 네. 차량 앞부분이 정말 크게 찌그러지고 유리창에도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네. 이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야말로 펑 소리가 나서 아이고. 깜짝 놀랐다. 사람들의 비명이 혼비백산했다라는 증언들도 내놨습니다. 저 정도면 차량이 바로 멈춘 것도 아니고 상당 거리를 갔단 말이에요. 보행자분들 정말 부상 정도가 심했을 것 같은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 사고로 아이와 엄마를 포함해서 6명이 머리나 다리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이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곧바로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천만다행으로 위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앞서 영상 보면요. 주변에 있던 분들 또 구급대원분들이 일부 보행자에 대해서는 다치신 분들한테는 심폐소생까지 하는 장면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정말 가슴을 쓸어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지금 위독하신 분은 지금 심하게 다치신 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요. 이번 사고에서 시민분들이 큰 힘을 보태셨대요. 세상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니까 다들 그냥 말도 없이 CPR 하실 분은 다 CPR 하시고 CPR만 2-3분씩 붙어서 하셨고 저 포함해서 한 5-6분이 바로 신고해 주시고 횡단보도 건너실 때 있었던 분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정리를 했었어요. 세상에 저 순간에 모두들 내가 바로 구급대원이다 그런 마음으로 다 대처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쓰러져 있자 많은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이요. CPR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호흡을 좀 빨리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심폐소생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달려오는 차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언뜻 봐도 저 때가 사람도 많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또 퇴근 시간대면 그렇게 뭐 빠른 속도로 달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까요? 사실 저기 연대 앞 정문 쪽이면은 그 시간이면 차 굉장히 많이 막힌 그렇죠. 시간입니다. 그러면 보통 저런 일이 딱 생기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맨 먼저 의심하는 게 음주인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고가 터지면 경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는데 지금 이 남성은 그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중이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약물 중독도 일단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대체 무슨 연유가 있었을까요? 세상에.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동 쪽에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회전 해가지고 신호위반 해가지고 그 사람들
숨기겠다는 거기까지만 지금 일단 확인이 됐어요.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게 악셀에다가 밟았다고 그래요. 일단은 운전자 본인이 운전 과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한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예, 이제 본인은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엑셀레터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럼 음주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혹시 이분이 그냥 좀 어지럼증이 있지 않았을까 또는 뭐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운전 미숙으로 이제 그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이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보행자분들 중에 크게 다치신 분은 없는 게 천만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 운전자분 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들도 아마 체크를 할 거고요. 현재 지금까지 확인되는 것은 운전 미숙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운전 미숙이라고 저희가 또 단언할 수는 안 돼요. 그렇죠, 네네. 운전 미숙이라고 하면 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니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확인된 거는 신호위반의 역주행이니까요. 이거는 뭐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중한 처벌이건 그건 넘어서서 현재로 봐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아하. 정말 도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 많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슴 철렁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언뜻 보면 낭만적일 것 같은 그 호화 리조트예요. 무장 특공대,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마닐라의 한 리조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이 검거가 됐는데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깜깜한 밤, 방패와 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필리핀의 한 고급 리조트로 들이닥칩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구석구석 문을 열고 살피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러자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 무장한 대원들이 풀숲 사위를 수색을 하고 또 불빛으로 비추게 됩니다. 네. 그러게 되니까 그제서야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남성 한 명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남성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맨발에 민소매 반바지 차림이었는데요. 네. 바로 이 남성이 대형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총책이었던 건데 현재 경찰 특공대 수십여 명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언뜻 보면요.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이 고급 리조트를 무장 경찰 특공대들이 정말 총을 겨누면서 샅샅이 방을 뒤졌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누가 봐도 급하게 도망을 친 모습이잖아요. 일단 민소매 반바지는 뭐 더운 나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일단 맨발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풀숲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무장 경찰에게 둘러싸인 순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신발이랑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라면서 이 사진을 찍겠다. 사진 뭐 흔쾌히 찍히겠다라는 이야기를 뭐 했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이 태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에 저 말이 그냥 태연스럽게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지금 그 말을 돌려 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성호 변호사님. 네. 근데 저 남성 한 명 잡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무장 특공대가 출동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거의 무슨 테러 단체 소탕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언뜻 숫자만 봐도 한 10명 넘는 경찰 중무장을 하고 지금 총을 들고 저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남성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 1년 6개월 동안 그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1조가 넘는 불법 이득을 얻었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본인이 항상 검거될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무장한 경호원 10여 명을 항상 대동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경찰에 그냥 들어갔다가 무장한 경호원들한테 오히려 당할 수도 있죠. 어허. 그러니까 현재 경찰 특공대 등 30명 정도를 투입을 했고요. 이게 그냥 바로 첩보 갖고 들어간 게 아니고 2년간 국제 공조 끝에 또 이 남성의 소재를 파악을 해서 결국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단순히 여기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뭐 며칠 만에 급습한 게 아니군요. 2년 넘게
저 검거하기 공을 들였네요, 오윤성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이 피해 금액이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에 지금 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검거하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에서 이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네. 지난 2019년 9월에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그 범죄 첩보를 입수를 하고 난 이후에 말이죠. 네.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총책 등 총 22명에 대해 가지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갖다가 이제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에 가면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국정원이라든가 이제 필리핀 수사기관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저 대상자를 추적을 했는데 최근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리조트에 그 주범들이 압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갖다 입수를 하고 난 네. 이후에 바로 현지에 있는 그 무장경찰하고 같이 들어가서 검거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랬군요. 아니 근데 저 잡힌 사람이요. 아까도 얘기 들으셨겠지만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얻은 이익이요. 1조 원이 넘는데요. 아니 그러면 양윤선 평론가님, 저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뭘 하고 지낸 거예요? 들으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검거된 곳이 이 피의자의 주거지였는데 그야말로 초호화 리조트였다고 합니다. 아하. 필리핀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봤더니 5단 서랍장에 우리가 이름만 들면 딱 알만한 그 에루샤 명품 가방들이 저게 다 실비한- 명품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런데다가 골프 용품 보이시죠? 골프도 아주 유유자적하게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량은요, 아주 고가의 그 유명 차량들 네. 10대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면 다 알만한 그런 고가의 차량들 타보진 않았지만 그 고가의 외제 차량 그런 차를 10대나 굴렸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아주 호화로운 생활, 분에 넘치는 생활했을 때 잡힐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으니까 무장경호를 10명씩이나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남성은 결국 이제 필리핀 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제 한국으로 인도를 합니다. 인도를 해서 이제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 텐데 이제 문제는 저 1조가 넘는 수익금을 어떡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었던 그 고가의 차량이나 네. 그다음에 뭐 골프채나 이런 현물 같은 것들은 뭐 당연히 몰수 또는 추징이 될 거고요. 네. 문제는 범죄 수익 중에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어느 정도를 보관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그러겠네요. 확인되는 대로 범죄 수익은 다 환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라도 잡힐 것에 대비해서 또 딴 데로 빼돌려 놨을까 봐 그것도 걱정되는데요. 저 범죄 수익금요 반드시 환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안타깝게 연휴에 참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그제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검정색 아이고. SUV 한 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는 도로를 가르지르며 빠르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우측의 갓길을 넘어서 길 옆 담장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세상에 저 도로 담장까지 넘어갈 정도로 속도를 줄이지 못했어요. 백성훈 변호사님. 네, 지금 뭐 비도 오고 좀 미끄러지면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담장을 넘어서 위까지 올라가 버리게 된 건데요. 저 사고를 목격한 한 60대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선침 묘소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하는데 저 사고를 목격하고 의사잖아요. 네. 의사니까 아무래도 저 정도 사고라면 굉장히 심하게 다쳤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본인의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사고 차량에 다가가서 운전자 상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화면의 아래쪽에 있는 이분이 저 사고 현장을 목격하시고 저 운전자분이 걱정돼서 현장에 구호조치하러 뛰어가셨던 분이라고. 당시에 이 사고를 당하셨던 운전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이제 그 중앙분리대로 부딪히고 갓길로 이제 빠졌었는데 사고가 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이제 괜찮으시냐고 확인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은 다 움직이냐고 확인하시더라고요. 팔다리 다 움직이냐고. 움직였으면 됐다고 이제 신고 다 해놨으니까 있으면 된다고. 제가 너무 정신없어 하니까 좀 옆에 계시다가 가시더라고요. 아, 역시 의사분이시라 그런지 몰라도 일단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먼저 운전자를 안정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이요. 감사하게도.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의사로서 저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늘 이제 저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데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이 됐어요. 뭔데요? 이게 뭐냐면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이 나면은 이제 또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머. 예, 전형적인 그 2차 사고인데 네. 아까 이제 그 사고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인터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뭐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 가벼운 상처만 입은 걸 확인하고 아까 이제 60대 의사라고 하는 그 분이 갓길에 주차를 해뒀던 자기 차량으로 들어와서 차량에다 탑승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던 그 다른 승용차인데 사실 저게 뭐 야간도 아니고 주간인데 조금 이렇게 그 속도를 줄였으면 될 뻔했는데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바로 그 해당되는 의사를 덮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머머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달려오면서 덮치게 되니까 이 의사분이 두 차량 사이에 끼이는 그런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이 사고로 큰 출혈에 의식을 잃게 됐고 구급대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정작 자신이 이런 진짜 황망하게 이거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양윤선 평론가님. 이런 분이 의인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의인이십니다 정말. 고 이영곤 선생님 진주에서 30년간 내과를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미담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을 무료 진료를 봐주셨고 아이고 이분이세요 세상에. 폐결핵 환자들에게 수년째 무료로 약을 처방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역 내 인재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고 무려 20년째 매주 3~4회에 달하는 기간 3~4회나 진주교도소의 재소자를 진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 중에요 진짜 단 하나라도 우리가 살면서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진짜 치료비 없으신 환자분들한테 무료 진료? 이거 뭐 병원 운영하시는 의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정말 웬만한 마음 갖지 않고서는 선한 마음 갖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은 그 마음을 실천하셨어요. 재소자들한테도 세상에 선한 그 의료 행위를 또 해주셨어요. 이 가족분들 얼마나 지금 황망하고 억장이 무너지실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좀 금전적으로나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분들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치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와서 얘기해서 알게 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는 폐지 할머니 있으면은 그냥 돈 넣어드리고 이런 거. 아들한테는 정말 한없이 진짜 사랑 많이 베풀어주고 진짜 마음이 꽉 찰 수 있게 해줬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고 이영곤 선생님도 어려움을 겪어봤기에 다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세상에. 최정아 기자님 참 이런 안타까운 사연 접할 때마다 왜 하늘도 무심하지 이렇게 선하신 분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세상에. 네, 실제로 이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 병원의 진료 리뷰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악평은 하나도 없고 좋은 평들만 굉장히 가득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평들을 보면 원장님이 유쾌하고 친절하신 분이다. 원장님이 편하고 진료도 잘 본다. 선생님이 재밌고 친절하다.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시고 과잉 진료도 없다라고 평만 이어지고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보세요. 저 고 이영곤 원장님한테
정말로 뭐 병원 진료가 됐든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들으셨던 분들은요, 다 그분은 고인을 지금 기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진짜 좋은 기억만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서는요, 백성문 변호사님, 자, 진짜 뭐 의인으로 뭐 선정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고가 난 곳에 지금 빗길들도 있었습니다만 저 사고가 난 원인이 따로 있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보시고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사고가 계속 나는 자발 구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때 좀 국지성 폭우가 내려가지고 좀 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그렇게 사고가 연달아 난 건 있는데 이전에 거기서 계속 자발 재고 그랬던 곳은 아닙니다. 그 애초에 사고 나셨던 운전자분도 지금 마음이 정말로 괴로우실 거예요. 정말로 내가 1차적으로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가 아니었다면 이 고 이용곤 원장님이 나에게 구호 조치를 하러 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정말로 이 사고가 없었을 텐데 하는 자책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로 애도를 많이 진짜 진심으로 빌어주시고요. 그리고 차제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해당 지자체에서는요, 적어도 그동안은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사고가 나는 게 드러났잖아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대책도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2, 제3의 고 이용곤 원장님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제발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추석 때요, 연휴 때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진짜 김유진 아나운서. 네,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21일 새벽 서울 중랑구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남성 둘이서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 두 사람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황당하게도 자신들의 여자친구들끼리 전화로 말다툼을 하니까 자신들이 대신 직접 만나서 싸움을 벌인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황당합니다. 무슨 철부지 10대도 아니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아니 온라인상에서 서로 댓글로 싸우다가 현피라고 아예 그 단어도 있잖아요. 네. 만나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건 제가 봤는데 여자친구들끼리 다투니까 그걸 듣다가 그 옆에는 남자친구들이 만나서 결투를 한 건 처음 봤네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정말 철없는 행동인데 단순히 철없는 행동으로 그냥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큽니다. 왜요? 한쪽 여자친구 한쪽 남자친구가 싸우러 나올 때 흉기를 몸에 지니고 나왔어요. 어머 세상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상대방 남자친구는 이게 나이도 40대입니다. 어린 뭐 지금 10대, 20대 철부지 싸움도 아니에요. 이 40대 남성 사실 그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옆구리나 허벅지에 부상을 입고 굉장히 좀 중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듣고도 귀를 의심할 사건이에요. 아니 보통 자신들의 여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 입장에서 남자친구가 또 친구끼리 싸운다면 왜 그래? 명절인데 또 좋게 말로 하지 왜 다투고 그래? 친구끼리 다독여도 시원찮을 판에 대신 나가서 싸워준다고요? 양윤선 평론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심지어 이 두 분이 모르는 사이였다고요.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 본인들 여자친구들이 이 싸우는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본인들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직접 만나서 싸움을 시작하신 겁니다. 비명 소리가 난무하고 경찰차가 출동할 때까지 그야말로 상황이 아주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네. 두 남성 모두 음주 상태였다고 하네요. 정말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툴 때 흉기를 가져오다니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 흉기를 휘둘렀던 남성요. 어제 구속영장 신청된 데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으러 나왔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싸우신 겁니까? 사과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흉기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가신 겁니까? 당신 왜 싸우신 겁니까? 대체 오윤성 교수님 매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10대, 20대 초반도 아니에요. 40대 후반의 남성이
아무리 술 마셨다고 지금 이거 앞뒤 분간도 못해, 상황 분간도 못합니까? 글쎄요, 이제 그 젊은 청소년들 보기가 좀 이제 그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운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저렇게 싸우러 나가게 된다면 이제 여성들이 양쪽에서 우리 그냥 말로 싸우는 거니까 뭐 직접 만나면 이제 폭력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번 다 이 양쪽 다 말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여성을 뭐 편을 들지 않으면 안 될 그 어떤 아주 불가피한 그런 뭐 사정이 있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거나 이제 흉기를 들고 나가서 찌른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할 그 의사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제로 이 살인 미수 혐의로 이제 경찰이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흉기를 미리 준비를 해왔죠.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한 번 찌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그 혐의 사실이 여러 번 찌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인 미수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 신청했고, 어허. 그리고 현재 그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흉기 피해를 당한 상대방 남성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흉기를 꺼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어하면서 좀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정당방위 될 수 있죠. 이거는 결투하러 갔잖아요. 근데 결투한다고 만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몸싸움 있는 과정에서 흉기를 꺼냈으니까 몸싸움이 있었던 건 명백한 폭행이죠. 그것도. 우리가 보통 쌍방폭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어쨌건 한쪽은 칼을 들고 실제로 상해를 흉기를 가해서, 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지만 이 반대쪽에 지금 뭐 흉기에 찔렸다고 하는 이 남성 역시 폭행 혐의로 이권 내는 건 피할 수 없을 거고요. 뭐 처벌은 중하게 받지 않겠습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큰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처벌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때 한순간에 치기 어린 행동을 참지 못하니까 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이 비극을 맞고 만 거예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장소가 병원도 집도 아니라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고속도로였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 네. 일주일 전 자정이 넘은 시각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셋째 출산을 앞둔 30대 여성이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심해지면서 강원도 홍천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로 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머 세상에 멀기도 멀다네. 네, 이때 진통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허. 그리고는 결국 이 여성 차 안에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미처 대비할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10분 만에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을 때 여성은 막 차 안에서 이제 출산을 한 상태였고요. 아기의 상태를 봤더니 굉장히 피부가 창백하고 어머. 그리고 무호흡이었고 네.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위급했던 그 당시의 상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한쪽에 차량 한 대가 정차되어 있죠. 네. 구급대원은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울음을 터뜨려야 할 아기가 정말 창백한 얼굴로요. 엄마의 품속에서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인데요. 출동한 구급대원은 급히 아기 기도에 아이고. 있는 이물질을 빼내려고 하고 있는 아이고, 상황입니다. 세상에. 지금 네, 대를 갖다 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건으로 아기의 몸을 막 닦으면서 연신 다독이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순간요, 지금 잘 보시면 이 자그마한 아기가 눈을 딱 떴습니다. 구급대원 재빨리 아기를 구급차로 옮겼고요. 곧이어 산모도 구급차로 옮겨서 응급처치를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진짜 기적 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발 동동 구르면서 곁에서 지켜봤을 남편분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 목소리도 생생하게 담겼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담요 있습니다. 네네네. 눈 떴다. 저 애기 이제 좀 제가 안고 있을게요. 어쩌쭈. 정말 애 타는 절규며 절규. 세상에 애가 정말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정말
이 애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구급 대원들이 통상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 기도 내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석션이라고 하는 흡인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5차례 이렇게 그 기도 흡인을 했는데 네. 그때까지 하더라도 이 아기가 찡그리거나 우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흡인을 계속하면서 양압 환기라고 하는 기계식으로 이제 인공호흡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부 감염을 차단시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울고 손발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양수를 제거하고 보온 조치를 하니까 아이의 혈색이 저렇게 이제 돌기 시작을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온 국민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것 같아서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정말로 아이는 지금 영상 보니까 무사한 것 같은데 세상에 엄청나게 고통하고 걱정했을 지금 산모는 어떻습니까, 백성 변호사님? 사실 저 119 구급대원 정말 많이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전문 의료 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이 달려 있잖아요. 네. 탯줄을 제거하지 않으면 엄마를 아이하고 제대로 이송하는 분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 의료진과 영상 통화로 소통을 하면서 탯줄을 잘랐고요. 네. 그리고 신고 40분 정도 만에 저렇게 인큐베이터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사히 이송이 됐고요. 지금 이 아이 엄마도 무사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상황 보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응급 상황 훈련을 받은 구급대원분들이 하더라도요. 옆에서 가족분들 아빠가 자급하게 아이 살려주세요. 아이 살려주세요. 발 동동 구르면 아무리 전문가 의료 인력들도 머리가 하얘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상 보시면요. 정말로 침착하게 대응을 했고 아이가 눈 떴을 때 정말 자신의 아이처럼 눈 떴다 기뻐했습니다. 이 구급대원분들이요. 그런데 양윤선 평론가님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한 사람 생명 아닌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야말로 한 가족을 살렸다고 그러네요, 표현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 아이가 셋째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차량 안에 아이들과 함께한 이 부부의 사진을 보고 이 소방대원들이 더 살려야겠다는 의지를 더 불태웠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고속도로에서 출생한 이 산모와 아이 병원까지 40분을 더 걸려서 갔거든요. 네. 그야말로 이 절박한 이 중요한 이 산모 아이가 나올 때 그렇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큰 일로 이어질 맞아요. 수 있었거든요. 네. 유종수 소방사님, 소방학교에서도 구급대원 특별교육으로 산모들 대응하는 걸 잘 배웠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고 본인이 처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잘 대응했던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들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춘천 소방서의 강민호, 이대한 소방교 그리고 유종수 소방사님 정말로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